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경기도 끝자락 어느 작은 마을에 한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대문은 허술하고 울타리는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지요.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집은 제법 살림이 넉넉하여 동네에서 손꼽히는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하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곳간에는 벼가 넘쳐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안 곳곳에는 빈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 한중호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루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던 한중호의 얼굴은 초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를 어쩐단 말인가? 대체 이를 어쩐단 말인가? 한중호의 아내 고씨 부인은 부엌에서 묵은 쌀을 이르며 한숨을 토해냈지요. 쌀이 이제 밑바닥이 보이는구먼. 올해 가을까지 어찌 버틸는지. 고씨 부인의 얼굴에도 세월의 고단함이 주름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중호는 사람을 잘못 믿은 탓에 여기저기 빚을 지고 말았어요. 장사를 하자던 친구의 말만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그 친구는 종적을 감췄고 급한 마음에 또 다른 이에게 빌렸던 돈은 이자가 이자를 낳아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동네 사람들 말이 흉흉합니다. 한시댁이 곧 집터까지 내놓게 생겼다고들 수군거린답니다. 고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중호는 고개를 떨구고 대답조차 하지 못했지요.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말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 며느리 정소월이 시집 오는 날이었습니다. 가마가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고씨 부인은 허둥지둥 치마를 여미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고 왔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가마 문이 열리고 하얀 족두리를 쓴 소월이 조심스럽게 내려섰습니다. 20살 남짓한 나이에 얼굴은 단정하고 눈매는 맑았어요. 허나 그 맑은 눈빛 속에는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시부모님께 인사드립니다. 소월은 마루에 올라 한중호와 고씨 부인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한중호는 마른 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멀리서 고생이 많았다. 이 집이 예전 같지 못하지만 이제 내가 우리 집 며느리이니 잘 부탁하마. 알겠습니다, 아버님. 패백을 올리는 동안에도 소월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집안 곳곳을 살피는 듯 했지요. 벽에 난 금 마루의 삐거덕거리는 소리, 곳간 쪽에서 들려오는 텅 빈 항아리 소리까지 소월은 모든 것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시댁 식구들과 간소한 첫상을 받으며 소월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께서 손수 지으신 밥이 참으로 구수합니다. 고씨 부인은 소월의 말에 쓸쓸히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넉넉하게 상을 차려주련만 요즘 살림이 여의치 않구나. 미안하다 애기씨. 아닙니다, 어머님. 이만하면 충분히 풍성한 상입니다. 그날 밤 소월은 신랑 한도윤과 함께 작은 사랑방에 자리를 잡았어요. 도윤은 30이 넘어서야 장가를 든 늦깎이 총각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혼처를 구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부인, 우리 집이 이렇게 궁색한 줄 알았더라면 혼인을 망설였을 텐데. 미안하오.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저었어요. 서방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살림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집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밤부터 소월은 시댁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아침에는 곳간을 들여다보고 저녁에는 마루 및 장독대를 살폈지요.
며칠이 지나 소월은 시아버지가 보관하고 있는 낡은 장부를 몰래 들춰보았습니다. 장부에는 빌려준 돈, 빌린 돈, 그리고 갚아야 할 이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소월의 눈이 어느 한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날짜가 바뀌어 있구나. 소월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빌린 날짜와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교묘히 바뀌어 있었던 것이지요. 원래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갚아야 하는 장부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집은 곧 집터까지 빼앗길 판이로구나. 소월은 장부를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돌려놓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이 물었어요. 부인, 웬일로 밤늦도록 무엇을 하고 계신 거요? 아닙니다, 서방님. 그저 집안이 낯설어 이곳저곳 둘러보았을 따름입니다. 소월은 담담히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이 집안을 살려야 한다. 며칠 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한시댁 새 며느리 좀 보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구먼. 허기사, 며느리 하나 복 받아들였는지도 모르지. 소월은 날이 밝으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낮에는 밭일을 도왔으며 저녁에는 배를 짰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법이 없었지요. 그러면서도 틈틈이 집안 형편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월은 고씨 부인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무엇이냐? 댁에서 빌린 돈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고씨 부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걸 왜 물어보느냐? 내가 알아서 무엇하겠느냐? 어머님, 알아야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고 있으면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소월의 단호한 목소리에 고씨 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곧 장날 최방석이란 자가 올 게다. 그 자가 우리 집 빚의 대부분을 쥐고 있단다. 최방석이라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고을에서 돈을 쥐고 있는 장사치다. 그 자가 은근슬쩍 이자를 불리고 날짜를 바꿔 장부를 쓰는데 아무도 말 한마디 못한단다. 소월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이제 알아야겠구나. 저 최방석이란 자가 어떤 수법을 쓰는지. 며칠이 지나고 과연 최방석이 한시댁을 찾아왔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기름진 얼굴로 들어선 그는 한중호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한 영감, 오래간만이요. 그간 안녕하셨소? 한중호는 주눅이 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최서방. 별고 없었소. 별고는 무슨 빚이 별고지요. 한 영감, 돈 갚을 날이 다가오는데 준비는 하셨소? 그게 조금만 더 여유를 주시면. 소월은 안채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사랑방 쪽으로 다가갔지요. 발소리를 죽이고 문틈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최방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한 영감, 돈을 못 갚으시면 이 집을 내놓으셔야지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방법이라니 그게 무엇이오? 이자를 조금 더 쳐드리지요. 그럼 시간이 더 벌어지지 않겠소? 소월은 그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빚의 늪에 빠뜨리는 수법이구나 하고 깨달았지요. 그날 밤 소월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이 집안의 빚을 풀어보고 싶습니다.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소월을 바라보았어요. 부인, 그게 무슨 말이오? 부인이 어찌? 서방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길이 있습니다. 소월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담담했지요. 도윤은 그런 아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부인.
내 부인을 믿겠소. 그날 밤 소월은 홀로 작은 등잔 아래 앉아 장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하나하나 날짜를 짚어가며 계산을 다시 해보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때를 기다릴 일만 남았구나. 소월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가난에 짓눌린 한 시댁에 예사롭지 않은 며느리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저작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곡식을 파는 이 생선을 내놓는 이 무명을 펼쳐놓은 이들로 가득했지요. 그런데 그 북적이는 틈 사이로 최방석이 하인들을 데리고 한 시댁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영감 계시오? 최방석의 목소리가 대문 밖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한중호는 마루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지요. 아, 최서방. 들어오시게. 최방석은 커다란 보따리를 든 하인을 데리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능글맞은 웃음이 번지고 있었어요. 한 영감, 오늘은 좋은 소식을 가져왔소. 영감께서 빚을 갚기 어려우실 것 같아 제가 특별히 새로운 방도를 생각해왔지 않소. 한중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새로운 방도라니 그게 무엇이오? 이자를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기한을 석 달 더 미뤄드리겠소. 그럼 영감께서도 숨통이 트이지 않겠소? 최방석이 품에서 새 장부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그 장부에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한중호는 그 숫자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얼마요? 전에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많지 않소? 그야 석 달을 더 미루는 것이니 이자가 붙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소? 아니면 당장 지금 갚으시겠소? 최방석의 목소리에 협박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한중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당장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최방석도 알고 한중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안채에서 고씨 부인이 이 소리를 듣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한숨만 내쉬었지요. 여보, 이러다가 정말 집까지 빼앗기는 것 아니오? 고씨 부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소월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어머님, 제가 사랑방으로 차를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거라. 소월은 차를 준비하여 쟁반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문 앞까지 가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차를 가져왔습니다. 소월이 고개를 숙이며 들어서자 최방석의 눈길이 소월에게로 향했습니다. 오, 소문으로만 듣던 한시댁새 며느리가 바로 저 안하기로구만. 최방석이 소월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소월은 담담한 표정으로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러나려 할 때 탁자 위에 놓인 장부가 눈에 들어왔지요. 소월은 한 발짝 물러서며 그 장부를 힐끗 보았습니다. 저 숫자들, 날짜가 또 바뀌어 있구나. 소월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곧 다시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소월은 조용히 방을 나섰어요. 사랑방에서는 최방석이 계속 한중호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한 영감, 생각을 해보시오. 지금 이 계약을 하시면 석 달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안 하시면 당장 내일이라도 집을 내놓으셔야 하오. 그러면 이자가 이자가 아깝소? 그럼 집이 더 아깝소? 영감, 현명한 선택을 하시오. 한중호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소월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소월이 다시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최방석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아니, 계집이 웬일로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드는 게야?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 이렇게 무례를 무릅쓰고 들어왔습니다. 소월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한중호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소월아, 무슨 일이냐? 아버님, 저 장부의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최방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날짜를 확인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처음 빌리신 날짜와 지금 장부에 적힌 날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소월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중호는 깜짝 놀라 장부를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이게 정말 그러하구나. 날짜가 보름이나 앞당겨져 있어. 최방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무식한 계집이 감히 내 장부에 시비를 거는 게야. 한 영감, 대개 며느리 단속을 좀 하시오. 하오나 최서방, 이 날짜가 정말 틀린 것 같소. 내가 분명 6월 보름에 빌렸는데 여기는 6월 초하룻날이라 적혀 있지 않소? 한중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방석은 황급히 장부를 집어들었어요. 그건 내가 잘못 적은 것이오. 실수였소, 실수. 실수라면 이자 계산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소? 소월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최방석은 소월을 노려보았어요. 이 계집이 정말 버릇이 없구만. 한 영감, 이래도 가만히 계실 거요? 하지만 한중호는 이미 무언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최서방, 오늘 계약은 보류하겠소. 내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소. 뭐라고? 한 영감, 지금 날 의심하는 거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을 하겠다는 것이오. 한중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힘이 실렸습니다. 최방석은 이를 갈며 장부를 집어넣었어요. 좋아. 하지만 기한은 어김없이 돌아온다는 걸 명심하시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소. 최방석은 하인을 거느리고 성큼성큼 마당을 나섰습니다.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요란했지요. 한중호는 탁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월을 바라보았어요. 소월아, 내가 어찌 저 장부의 잘못을 알아챈게냐? 며칠 전 몰래 아버님의 낡은 장부를 보았습니다. 그때 날짜를 기억해 두었지요. 그래서 저자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냐? 소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중호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참으로 다행이로구나.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나는 또다시 그자의 함정에 빠질 뻔했구나. 그때 고씨 부인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소월아, 정말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어. 아닙니다, 어머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소월은 담담히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월은 도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서방님, 최방석이란 자는 날짜와 이자를 교묘히 바꿔 사람들을 빚의 늪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오? 일단은 빚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상대할 힘이 없으니까요. 도윤은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소월의 눈빛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오? 작은 장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미천을 만들어야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소월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알았소, 부인. 내 부인을 따르겠소. 그날 밤 소월은 홀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소월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대로 두지 않겠다. 반드시 이 집안을 살려내고야 말리라. 최방석이 떠난 후 한시댁에는 새로운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이라는 며느리가 들어온 덕분이었지요.
하지만 소월은 아직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소월은 도윤을 불러 조용히 앉혔습니다. 마당 한편 장독대 옆 평상에서였어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지요. 서방님, 제가 어젯밤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장사를 시작하자는 말이요? 물론 기억하고 있소.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월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은자 몇 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장사를 시작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부인, 장사라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오. 미천을 잃기라도 하면. 도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소월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방님, 이대로 가면 이 집은 곧 최방석 손에 넘어갑니다. 빚을 갚으려 해도 미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야 그렇지만 제게 한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믿고 따라주신다면 반드시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소월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그 단단한 눈빛을 보며 무언가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이 여인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알겠소, 부인. 내 부인을 믿고 따르겠소. 그날 오후 소월과 도윤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었거든요. 장터에는 온갖 물건을 파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곡식 장수, 생선 장수, 무명 장수들이 저마다 목청을 높여 손님을 불렀어요. 소월은 천천히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어떤 물건의 값이 오르고 내리는지 세심히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한 모퉁이에서 나이든 장사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 어르신께 여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월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장사치에게 다가갔어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는데 수십 년간 장사를 해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소월이 공손히 물었습니다. 노인은 소월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이 궁금하신가? 요즘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허허, 젊은 부인이 장사에 관심이 있으시단 말이오? 노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월은 담담히 대답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작은 장사라도 시작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말해주지. 나는 박천규라 하오. 이 장터에서 50년을 장사해온 사람이지. 박천규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보리가 떨어지는 때라 곡식값이 오르고 있소. 그러니 곡식을 사두었다가 한 달 뒤에 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거요. 곡식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무명도 괜찮소. 요즘 명주값이 비싸 서민들은 무명을 많이 찾고 있소. 싼 값에 사서 조금 더 받고 팔면 되지. 소월은 박천규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었어요. 어르신, 장사를 하다 보면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을 텐데 어떻게 대비하십니까? 허허, 젊은 사람치고는 예사롭지 않구려. 장사는 때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오. 비가 오면 삿갓이 필요하고 더우면 부채가 필요하지. 계절을 미리 읽고 준비하는 것이 장사꾼의 눈이라오. 소월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어르신. 별 말씀을. 다만 한 가지 명심하시오.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화를 입는다는 것을 말이오. 박천규의 말에 소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를 돌며 여러 물건의 시세를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무명 한 피를 샀습니다. 소월이 가져온 은자 중 절반을 썼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이 물었습니다. 부인, 무명을 사서 어찌할 작정이오?
열흘 뒤 다시 장이 섭니다. 그때 이 무명을 조금 더 받고 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익이 남겠소? 어르신 말씀대로 지금 무명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열흘만 기다리면 값이 더 오를 것입니다. 소월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했어요. 부인은 어찌 이런 것들을 아시오? 양반댁 교수가 장사에 대해 알 리가 없는데. 소월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방님, 제가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저는 친정이 몰락하기 전 아버지를 따라 시장을 구경한 적이 많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벼슬은 하셨지만 돈의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셨지요. 도윤은 아내의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이렇게 장사를 잘 아는 것이었구려. 아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고 익히려 합니다. 소월의 겸손한 대답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한중호와 고씨 부인에게 장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중호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며느리가 장사를 한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아버님, 지금은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닙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은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소월의 단호한 목소리에 한중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씨 부인이 남편을 설득했어요. 여보, 소월이 말이 옳소.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먼저요. 허나,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아버지. 작은 장사로 시작해서 조금씩 미천을 불리겠습니다. 도윤도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중호는 긴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보아라. 열흘이 지났습니다. 다시 장날이 돌아왔어요. 소월은 도윤과 함께 샀던 무명을 들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박천규의 말대로 무명값이 올라 있었지요. 무명 사시오. 좋은 무명 있소. 도윤이 목청을 높여 외쳤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색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소월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명을 보여주며 값을 흥정했습니다. 이 무명은 결이 고와 옥감으로 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값이 얼마요? 은자 8푼입니다. 처음 샀을 때보다 2푼을 더 받는 값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값을 깎아보려 했지만 소월은 단호했어요. 이보다 싼 값에는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무명의 값어치를 아시는 분이라면 결코 비싸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결국 한 안악이 무명을 샀습니다. 소월이 처음 내놓은 값 그대로였지요. 소월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장사가 성공한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은자를 세어보았습니다. 미천을 뺀 이익이 2푼이었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부인, 우리가 해냈소. 도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소월도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서방님. 이 돈을 다시 미천으로 삼아 조금씩 불려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요. 그날 밤 한시댁 식구들은 오랜만에 밝은 얼굴로 저녁상을 마주했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집안에는 오랜만에 희망이 돌기 시작했지요. 소월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다. 반드시 이 집안을 살려내고야 말리라. 그 후로 소월과 도윤은 장날마다 장터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무명 한 필로 시작했던 장사가 점점 커져갔어요. 이번에는 무명을 팔아 생긴 돈으로 소금을 샀습니다. 소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물건이었거든요. 소금 사시오. 깨끗한 소금 있소. 도윤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제법 장사꾼 목소리가 났어요.
소월은 옆에서 소금 한 줌을 손바닥에 올려 보이며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소금은 서해에서 온 것으로 간이 딱 알맞습니다. 값이 얼마요? 한 안악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소월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 말에 은자 다푼입니다. 다푼이라니 옆 가게보다 한 푼이나 비싸네요. 하오나 저희 소금은 모래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소월이 소금을 손바닥에 펼쳐 보이자 안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깨끗한 소금이었거든요. 좋소, 한 말 주시오. 소금이 팔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이 난 것이지요. 한시댁 며느리가 파는 물건은 깨끗하고 속임수가 없다는 소문이었어요. 해걸음 무렵 소월과 도윤은 빈 지게를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가져간 물건을 모두 팔았어요. 도윤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지만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부인, 오늘도 대박이요. 미천을 빼고도 5푼이나 남았소. 잘하셨습니다, 서방님. 이제 조금씩 돈이 모이고 있습니다. 소월은 은자를 작은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가 낡은 장부를 꺼냈어요. 장부에는 소월이 직접 기록한 수입과 지출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천 은자 성량, 소금 구입 은자 2냥, 판매 은자 2냥 다푼. 소월은 붓을 들어 오늘의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돈을 세어보았어요. 3달 동안 모은 돈이 은자 10량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작은 빚 하나는 갚을 수 있겠구나. 소월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최방석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한편 한중호와 고씨 부인은 며느리와 아들이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녁상을 받으며 한중호가 말했어요. 소월아, 도윤아, 너희 둘 덕분에 집안에 다시 희망이 보이는구나. 아버지, 아직 멀었습니다. 빚을 다 갚으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윤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씨 부인이 소월의 손을 잡았어요. 소월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가 쓰러지면 이 집은 또 어찌 되겠느냐?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소월은 담담히 웃었지만 속으로는 계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더 벌어야 하는지, 언제쯤 빚을 갚을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추수철이라 곡식값이 떨어질 때였어요. 소월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쌀을 샀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기를 기다렸지요. 부인, 지금 쌀을 사두면 겨울에 값이 오를 것이라 보시는 게요?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곡식이 귀해지니 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월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쌀값이 2배로 뛰었어요. 소월과 도윤은 저장해둔 쌀을 팔아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부인, 부인의 안목이 정말 대단하오. 도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목이 아니라 계절의 이치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박천규를 다시 만났습니다. 노인은 소월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 그때 그 젊은 부인 아니시오? 장사가 잘 되고 있소? 어르신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소월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박천규는 소월이 펼쳐놓은 물건들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허허, 제법이구려. 물건을 보는 눈이 생겼소. 욕심을 부리지 않고 꾸준히 하면 크게 되겠구려. 과찬이십니다, 어르신. 그나저나 조심하시오. 요즘 최방석이란 자가 눈에 불을 켜고 돈 되는 장사를 찾아다닌다더군. 박천규의 경고에 소월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자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빚을 갚지 못한 집들을 하나씩
집어삼키고 있소. 조심하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소월은 집으로 돌아와 도윤에게 박천규의 말을 전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최방석이 또 움직이고 있다니. 우리 집도 위험하지 않겠소? 아직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한다는 것을 모를 테니까요. 그렇다면 다행이오만. 서방님, 우리는 계속 조용히 돈을 모아야 합니다. 최방석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소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소월은 홀로 장부를 펼쳐놓고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과 한시댁이 갚아야 할 빚을 비교해 보았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 속도라면 내년 봄에는 작은 빚부터 갚아나갈 수 있겠구나. 소월은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소월의 마음속에도 희망의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중호가 소월을 불렀습니다. 사랑방에는 한중호와 고씨 부인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소월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니 아비로서 미안하구나. 한중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이 집의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양반댁 교수가 장터에서 물건을 팔다니. 아버님, 지금은 체면보다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면은 나중에 차려도 늦지 않습니다. 소월의 단호한 말에 한중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씨 부인이 소월의 손을 잡았어요. 소월아, 정말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진작에 망했을 게다. 어머니,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소월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집안을 살려내겠다고, 최방석에게 빼앗긴 것들을 되찾겠다고 말이지요. 그날 밤 소월은 도윤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짰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고 팔 것인지, 언제 빚을 갚기 시작할 것인지 세밀하게 계획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지만 한시댁에는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이 온 뒤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지요. 사람들은 한시댁 며느리가 복덩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아직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멀리, 더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들판에는 보리싹이 돋아나고 버들 강아지가 매달렸어요. 하지만 한시댁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최방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느 날 아침 최방석이 하인 서너 명을 거느리고 한시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얼굴에 살기가 가득했어요. 한 영감 나오시오. 목소리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중호가 마루로 나서자 최방석은 커다란 장부를 탁 내던졌어요. 한 영감,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소. 오늘 당장 빚을 갚으시오. 그게 무슨 말이오? 아직 기한이 남아있지 않소? 한중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방석은 코웃음을 쳤어요. 기한이요? 허허, 영감께서 착각하고 계신 모양이군. 여기 장부를 보시오. 기한은 이미 지났소. 최방석이 펼쳐 보인 장부에는 날짜가 한 달 앞당겨져 있었습니다. 한중호는 그 장부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분명 다음 달까지였소. 증거가 여기 있지 않소? 영감께서 직접 도장을 찍으신 장부요. 아니면 영감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거요? 최방석의 목소리에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여든 하인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바로 그때 안채에서 소월이 나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소월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방석은 소월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어요. 오, 지난번 그 계집이로군. 또 나서려는 게냐? 말씀 조심하십시오. 저는 이 집의 며느리입니다. 소월은 침착하게 말하며 품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한중호가 원래 보관하고 있던 장부였어요. 이것이 처음 계약했을 때의 장부입니다. 여기에는 기한이 다음 달 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옛날 장부요. 우리가 다시 계약했을 때 기한을 앞당긴 것이요. 최방석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저었어요. 다시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도장을 찍은 것은 처음 한 번뿐입니다. 무슨 헛소리요. 여기 도장이 찍혀 있지 않소? 최방석이 장부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소월은 그 장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도장, 우리 집 도장이 아닙니다. 뭐라고? 우리 집 도장에는 오른쪽 아래에 작은 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장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소월이 두 장부를 나란히 놓고 도장을 비교해 보였습니다. 과연 소월의 말대로 두 도장은 조금 달랐어요. 최방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침 그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것이지요. 박천규도 그 중에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박천규가 물었습니다. 소월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집 도장을 몰래 본떠서 가짜 장부를 만든 것 같습니다. 허허, 그럴 리가 있소? 최서방, 정말 그런 것이오? 박천규가 최방석을 노려보았습니다. 최방석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잘못 본 것이오. 내가 착각했을 뿐이요. 착각이라니요? 도장까지 다르게 만들어 놓고 착각이라고 하십니까? 소월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원래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나도 저자한테 당한 적 있어. 날짜를 슬쩍 바꾸더라고. 맞아, 나도 그랬어.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방석은 당황한 나머지 소리를 질렀어요. 다들 헛소리 마시오.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가 없다고요? 여기 이 장부들이 모두 증거입니다. 소월이 최방석의 장부를 하나씩 펼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날짜가 바뀐 것, 이자가 교묘히 늘어난 것,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박천규가 혀를 찼습니다. 최서방, 장사꾼이 신의를 저버리면 끝이요. 당장 이 마을을 떠나시오. 뭐라고? 내가 왜? 떠나지 않으면 관아에 고하겠소. 사기꾼은 곤장을 맞고 귀양을 가야 하오. 박천규의 단호한 목소리에 최방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도 최방석을 향해 야유를 보냈어요.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이 동네에 얼씬도 하지 마라. 최방석은 결국 하인들을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소월을 칭찬했습니다. 한시댁 며느리가 대단하구만. 저런 머리 좋은 며느리를 어디서 얻었소? 한중호는 소월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씨 부인도 안채에서 나와 소월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소월아, 정말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집까지 빼앗길 뻔했어. 아닙니다, 어머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소월은 담담히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을 넘긴 것이지요. 저녁 무렵 도윤이 소월을 찾아왔습니다. 부인, 오늘 정말 대단했소. 어찌 그리 침착할 수 있었소? 미리 준비했으니까요.
최방석이 언젠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미리 확인해 둔 거였구려. 도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월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더 수월할 것입니다. 부인 덕분에 우리 집이 살았소. 아닙니다, 서방님. 우리가 함께 살린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한시댁의 가장 큰 위기가 지나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시댁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가 무성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는지 감탄이 쏟아졌어요. 소월이 온 뒤로 한시댁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최방석이 마을에서 쫓겨난 뒤 한시댁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최방석의 사기 행각이 관아에까지 알려진 것이지요. 며칠 뒤 관아에서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고소장을 받은 것이었어요. 최방석은 결국 관아에 불려가 곤장을 맞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가 부당하게 빼앗아간 땅과 집들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어요. 정말 통쾌한 일이로구만. 한시댁 며느리 덕분에 우리도 억울함을 풀었네. 마을 사람들은 소월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소월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들 너무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소월이 예사로운 여인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단지 현명한 것뿐 아니라 용기까지 있었으니까요. 최방석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사라지자 한시댁의 장사는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소월과 도윤은 이제 조금 더 규모를 키울 수 있었어요. 곡식뿐 아니라 천과 소금을 함께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도 제법 장사꾼이 된 것 같소. 도윤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게에 가득 실린 물건들을 보니 뿌듯했어요. 소월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서방님.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장터에서 소월과 도윤의 가게는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속임수 없이 정직하게 장사한다는 소문이 퍼진 덕분이었지요. 한시댁 며느리가 파는 물건은 믿을 수 있어. 값도 공정하고 물건도 좋더라고. 입소문이 나자 장사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소월은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다시 미천으로 돌리거나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밤마다 장부를 정리하며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했지요. 어느 날 저녁 소월은 한중호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무명으로 싼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어요. 아버님, 잠깐 뵈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들어오너라. 한중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소월은 방으로 들어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한중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소월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석 달 동안 모은 돈입니다. 작은 빚부터 갚을 수 있을 만큼 모았습니다. 정말이냐? 이렇게나 많이? 예, 아버님. 이제 빚을 하나씩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한중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은자를 만져보았어요. 소월아, 정말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는 평생 빚쟁이로 살았을 게다. 아버님, 아직 다 갚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소월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중호는 소월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이 집에 온 것이 하늘의 뜻이었구나. 그날부터 한시댁은 빚을 하나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작은 빚부터 정리했어요. 빚을 갚을 때마다 한중호의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서방,
빚을 다 갚았소? 채권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한중호는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 이제 당신께 진 빚은 모두 갚았소. 허허, 정말 대단하시구려. 한시댁에 무슨 일이 있었소? 며느리 덕분이요. 우리 며느리가 장사를 시작해서 돈을 모은 거요. 채권자는 감탄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또다시 마을에 퍼졌어요. 한시댁이 빚을 갚기 시작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소월과 도윤의 장사는 계속 번창했어요. 이제는 이웃 마을의 장터까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의 종류도 다양해졌지요. 부인, 이번에는 인삼을 다뤄보는 것이 어떻겠소?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소월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인삼은 값이 비싸지만 수요가 꾸준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날에 인삼을 좀 구해보겠소. 두 사람의 장사는 점점 더 체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소월은 장부를 보며 어떤 물건이 언제 잘 팔리는지 분석했어요. 계절별로, 날씨별로 달라지는 수요를 파악한 것이지요. 어느 날 박천규가 소월을 찾아왔습니다. 한시댁 며느리, 요즘 장사가 대박이라던데 정말이요? 과찬이십니다, 어르신. 그저 열심히 할 뿐입니다. 허허, 겸손도 하시지. 내가 보기에 마님은 타고난 장사꾼이요. 박천규는 소월을 칭찬하며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큰 장이 열리는데 거기 나가보는 것이 어떻겠소? 한양에서 온 상인들도 많이 모이는 곳이라오. 한양에서요? 소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박천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거기서 물건을 사오면 이익이 더 클 거요. 다만 미천이 좀 필요하긴 하지. 얼마나 필요합니까? 글쎄, 은자 100냥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된 물건을 살 수 있을 거요. 소월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이 은자 150냥 정도였어요. 빚을 갚는데 50냥을 쓰고 나면 100냥이 남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르신. 서두르지 마시오.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박천규가 떠난 뒤 소월은 도윤과 상의했습니다. 서방님, 큰 장에 나가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큰 장이라 위험하지 않겠소? 위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도 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처럼 조심스럽게 하면 될 것입니다. 도윤은 아내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부인. 부인을 믿고 따르겠소. 그날 밤 소월은 홀로 장부를 펼쳐놓고 계산을 했습니다. 큰 장에 나가면 어떤 물건을 사야 할지, 얼마나 이익을 남길 수 있을지 세세하게 따졌어요. 이번이 기회다.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기회. 소월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최방석이라는 위협이 사라진 지금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이지요. 한시댁은 이제 진짜 일어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과 소월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도윤은 문득 궁금증이 일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소?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소월이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부인은 어찌 장사와 장부를 이렇게 잘 아시오? 양반댁 교수가 이런 것들을 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오. 소월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 스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저는 원래 한양의 양반가 딸이었습니다. 김판서댁의 외동딸이었지요. 도윤은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월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큰 집에서 살았고 하인들이 시중을 들었지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급작스레 돌아가신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친척들이 재산을 노렸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세상 물정을 몰랐고 친척들은 그것을 이용했지요. 문서를 조작하고 도장을 몰래 써서 집과 땅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소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병이 드셨습니다. 약을 살 돈도 없어 결국 돌아가셨지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소? 친척들은 저를 다른 집 첩으로 팔려고 했습니다. 저는 달아났지요. 한양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소월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떠돌며 온갖 일을 겪었습니다. 부잣집에서 심부름을 하기도 했고 장터에서 품팔이를 하기도 했지요. 그러면서 장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속고 속이는지 배웠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냈구려. 도윤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가 이 마을에 오게 되었고 서방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전한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와서 보니 우리 집과 비슷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에게 속아 고통받는 모습이요. 저는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소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아내를 꼭 껴안았어요. 부인,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소.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견뎌야 했다니. 괜찮습니다. 이제는 서방님이 계시니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달빛만이 고요히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튿날 소월은 한중호와 고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두 분께도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소월은 시부모님 앞에 단정히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한양의 양반댁 딸이었던 것, 친척들에게 재산을 빼앗긴 것, 홀로 떠돌며 살았던 것까지 모두 말했어요. 한중호는 소월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월아, 내가 그런 고생을 했구나. 이 늙은이도 사람을 잘못 믿어 집안을 망쳤는데 너도 그런 일을 겪었다니. 아버님, 괜찮습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입니다. 고씨 부인도 소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월아, 내가 우리 집에 와준 것이 정말 다행이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쯤. 어머님, 저도 이 집 덕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서로에게 은인인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한시댁 식구들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아픔을, 두려움을, 희망을 나누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한중호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예, 아버님. 이제는 진짜 가족입니다. 며칠 뒤 도윤은 소월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친척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소? 소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고통을 낳을 뿐입니다. 저는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게 무엇이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말에 감탄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겪고도 이렇게 현명할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부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그저 살아남는 것과 현명하게 사는 것은 다른 것이요. 부인은 현명하게 살아온 것이요. 소월은 남편의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방님 덕분입니다. 서방님과 이 가족이 있어서 저는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시댁 식구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소박한 저녁상을 앞에 두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저녁이 언제 이후인지 모르겠구나. 한중호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고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소월이가 온 뒤로 집안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함께 노력한 덕분입니다. 소월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부인, 이 집안을 살린 것은 부인이요. 이제 이 집은 부인의 집이기도 하오. 소월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달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한시댁 마당을 고요히 비추는 달빛 아래에서 한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지요.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한시댁은 이제 마을에서 손꼽히는 넉넉한 집이 되었어요. 소월과 도윤의 장사는 날로 번창했고 빚은 모두 갚았습니다. 곳간에는 쌀이 가득했고 뒷안에는 채소가 무성했지요. 하지만 최방석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에 떨었습니다. 관아에서 풀려난 뒤 다른 마을로 쫓겨나 숨어 살던 그는 한시댁이 다시 일어섰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자신을 망하게 한 것이 소월이라 생각한 최방석은 복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 것이다. 최방석은 옛날 자신과 함께 일했던 무례배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시댁을 다시 끌어내릴 계획을 세웠어요. 옛날 장부를 숨겨두었던 것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지요. 어느 날 장터에 수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시댁이 빚을 제대로 갚지 않았다더라. 최서방이 증인을 데려왔다는데 소월은 이 소문을 듣고 박천규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입니까? 최방석이 다시 나타났소. 이번에는 증인까지 매수해서 한시댁이 빚을 제대로 갚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빚을 깨끗이 갚았습니다. 나도 그것을 아오. 하지만 최방석이 옛날 장부를 숨겨두었다고 하면서 증인들과 함께 관아에 갈 모양이오. 소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대응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마을 원로들과 그를 아는 서리를 모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천규는 소월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흘 뒤 마을 사람들이 한시댁 마당에 모였습니다. 원로들과 서리, 그리고 최방석이 매수한 증인들까지 모두 모였어요. 소월은 준비한 자료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최방석의 거짓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소월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최방석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거짓이라니? 여기 증인들이 있지 않소. 이들은 모두 한시댁이 빚을 제대로 갚지 않았다고 증언할 것이오. 그렇다면 증인들께 묻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거래를 보셨습니까? 소월이 증인 하나를 지목했습니다. 증인은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그게 작년 6월쯤이었는데 작년 6월이라면 볼이 거둘 때가 아닙니까? 그때 이분은 이웃 마을 장터에 계셨습니다.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소월이 다른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그는 박천규가 찾아온 상인이었어요. 맞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우리 마을에서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월은 다른 증인들도 하나씩 반박했어요. 날짜와 장소를 정확히 짚어가며 거짓 증언임을 밝혀낸 것이지요. 이제 최방석이 숨겨두었다는 장부를 봅시다. 소월이 손을 내밀자 최방석은 주춤거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장부를 내놓았어요. 소월은 그 장부를 서리에게 건넸습니다. 서리께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 장부의 도장과 우리 집 도장이 같은지요. 서리는 두 도장을 자세히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다릅니다. 이 장부의 도장은 가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날짜를 보십시오. 먹의 색이 다릅니다. 나중에 고쳐 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소월이 장부를 펼쳐 보이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로 일부 날짜는 먹의 색이 달랐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소월은 자신이 정리한 장부를 꺼냈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이 날짜별로, 증인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거래할 때 받은 영수증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빚을 이렇게 갚았습니다. 날짜와 증인이 모두 명확합니다. 원로들이 소월의 장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완벽했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방석, 내가 거짓을 꾸며 선량한 사람을 해치려 했구나. 원로 중 한 사람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방석은 발버둥을 쳤어요. 아, 아닙니다. 이건 그들이 꾸민 것입니다. 닥치거라. 내 거짓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박천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도 최방석을 향해 야유를 보냈어요. 저자를 관아에 넘겨야 합니다. 소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로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자. 이번에는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 최방석은 결국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죄가 추가되었어요. 거짓 증언을 꾸미고 장부를 조작한 죄, 그리고 여러 집안을 속인 사기죄가 밝혀진 것이지요. 최방석은 무거운 벌을 받고 먼 섬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한시댁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소월의 지혜를 칭송했어요. 한시댁 며느리 덕분에 우리 마을에 평화가 왔소.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한중호는 소월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소월아, 내가 이 집안을 살렸구나. 아니, 이 마을을 살렸어. 아버님,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다. 너는 이 가문의 은인이자 기둥이다. 고씨 부인도 소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월아, 정말 고맙구나. 내가 없었으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지. 어머님, 이제는 다 지난 일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날만 있을 것입니다. 소월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부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일입니다. 그날 밤 한시댁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난에 짓눌렸던 집안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이 되었어요. 모두 소월이라는 현명한 며느리 덕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한시댁 며느리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혜와 용기로 가문을 살린 여인의 이야기를 말이지요.